자, 39, 44시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4.19 혁명까지 봤었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잠깐 임시정부를 운영하다가 새롭게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같이 뽑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독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좀 약화시키고 새롭게 의원 내각 제도로 바꾸게 되죠. 의원 내각 제도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만 뽑습니다. 국회의원들만 뽑으면은 국회에서 제일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그 대표자를 총리로 뽑아서 내각이라고 하는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내각이라고 하는 정부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가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있긴 있었지만은 굉장히 권한이 약한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맡았었고 권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4.19 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이런저런 요구들을 했었고 뭐 남북 통일에 대한 요구도 했었는데 이 당시 장면과 윤보선 이 두 대표자는 서로 정파 싸움을 하느라고 서로 아무런 정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면파와 윤보선파가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얘네가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정부를 점령해버립니다. 박정희가, 여기 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이거를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다. 5.16 군사 정변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반란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5.16 군사,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로서 정부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정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5.16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모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당시 박정희가 5월 16일 날 새벽에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 진입을 합니다. 당시 반란 군대에는 1,500명 정도,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군인들이었는데 이 군인들이 원래 한강을 건널 때 여기에서 막을 수가 있었는데 당시 장면 국무총리는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지만은 북한군이 쳐들어온 걸로 알았는지 잠적해버립니다. 피신해서 어디 가버려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당시의 대표 권력자였는데 그에 비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이 도망치고 쿠데타군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권력자로 세워줄 줄 알고서 진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압을 반대하다 보니까는 이 진압이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정희의 군대가 한강을 건너서 중요한 기관들을 다 차례대로 점령합니다. 맨 처음에 육군본부부터 점령을 한 다음에 시청, 치안국, 전신국을 점령을 하고 방송국으로 가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음을 4시 40분에 성명을 발표를 하죠. 4시 40분에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발표했던 성명서인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반공을 제1의 국가 정책으로 삼겠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시 제일 센 권력자였던 장면과 윤보선은 자기들이 이미 군대로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제1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유엔을 우리가 준수하겠다 라고 하는 미국한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성명서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목적을 여기다 설명을 합니다. 모든 부정부패, 앞에서 봤었던 장면 정부나 윤보선 대통령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고 얘네 밑에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다 친일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러한 부정부패한 구악을 일소하겠다. 그리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우리가 나라를 좀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처음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목적.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은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물려주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 즉 군대로 복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이게 원래 처음에 얘네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도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많았었고, 사람들이 이제 50년대 말부터 경제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인 정치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우리가 하고서 우리들은 군대로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욕이 생긴 건지 군대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바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죠, 나중에. 이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는 사실 투스타였었어요. 투스타여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지휘하지는 못했었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었던 장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군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군인들의 뜻이 이렇다라고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하죠. 당시 미국이 원래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용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당시 이 군인들이 반공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장도영이라고 하는 요 사람, 육군 참모총장의 친미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개입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이 군인들이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죠. 당시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경복궁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으로 나중에 전두환이 요거를 주도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전두환이 박정희의 마음에 쏙 드는 후배 군인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서 이틀 뒤에 장면을 내쫓아버린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관청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서 군인들 중심의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정부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재판도 했었어요. 법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법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모든 권한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 국가 최고 관청이었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그래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정치가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당시 구성됐었던 정부의 명단을 보면은 다 군인들이죠. 일단 장도영이 짱이야. 근데 이 장도영은 나중에 박정희한테 쫓겨납니다. 박정희가 나중에 짱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교통부 장관이 해군대령, 문교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인데 해병대령, 법무부 장관은 육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군인들이 모든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반공을 강조를 하고, 이런저런 본인들이 아까 보면은 민생구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당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인기를 좀 끌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쌀을 매점매석해서 쌀값을 올려놨던 상인들을 응징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인데, 사실 이것도 좀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거죠. 요런 잘못한 애들이 있으면은 경찰이 체포해 가서 뭐 징역을 살게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쌀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상인들을 이제 따기를 때린 다음에 쌀을 뺏어가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럼 또 국민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헌법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냥 여기서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여기에 짱인 박정희의 말에 의해서 박정희가 법이었었고, 거의 신처럼 여기에서 모든 정책들을 다 실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쌀 매점 매석 상인을 응징하는 장면이었었고, 요게 이제 두 번째로 깡패 소탕 장면입니다. 4.19 혁명 때에도 깡패가 뭐 고려 대학생들을 습격을 하거나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었기 때문에 이 깡패들을 붙잡아서 길가에서 퍼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퍼레이드. 군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깡패들이면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건데, 군인들이 데리고 와서 깡패들을 죄다 잡아가지고 길가에서 처벌을 한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퍼레이드 행사를 시킨 거야. 퍼레이드 행사하고, 얘는 나중에 사용됐을 겁니다. 아마 이정재 동대문파 보스였는데,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한 다음에 개망신을 주고서 이제 사용시켰었죠. 이러면 또 주변에 있었던 국민들은 좋아하죠. 깡패들 다 잡아들였다 해서 군인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폭력배를 처벌하거나 그리고 농촌의 빚을 좀 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행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정치인들의 중요한 레파토리, 경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국민들이 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료로 주던 걸 유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50년대 말부터 안 좋았었는데 경제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을 실행을 하니까는 이 군인 정치가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혁명재판, 5.16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들, 깡패들 잡아다 재판하고, 그랬던 거는 괜찮아서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가 높아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시 보도연맹 같은 국가한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6.25 학살 피해자들을 사형 판결했던 판결물입니다. 당시 보도연맹의 가족들, 너네들도 빨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네가 제일 처음에 강조했었던 게 반공이라고 했었죠. 반공. 이 보도연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사회주의를 했다가 포기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빨갱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빨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반공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빨갱이가 죽으니까 국민들은 또 좋아했었겠죠. 이 사람들이 빨갱이인지 아닌지 사실 팩트 체크는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빨갱이니까 다 죽어도 좋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좀 군인들이니까는 경제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런저런 실패하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당시 62년도에 화폐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에 환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환이라고 하는 돈을 10분의 1원으로 이제 바꾸는 화폐 개혁이 실시가 돼서 지금의 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원. 1원, 지금은 10원부터 있죠. 10원부터 해서 1,000원, 만원까지 있는데, 만원까지 있었는데, 요거를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 요걸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 정책이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죠. 이 중앙정보부가 당시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지금 여기 남산인데 여기가 남산이죠. 남산 타워 있고, 이 남산에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나간 뒤에도 계속 감시하고,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박정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청으로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요구를 억압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인들을 완전히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당시 모든 권한을 여기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금지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박정희 정부의 이런저런 부정부패한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을 해서 증권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새나라 자동차라고 해서 일본에서 자동차를 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2배로 팔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고,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 공사 비용을 빼돌리거나 빠칭코 도박 용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었지만 다 중앙정보부가 해결하고 있었다. 욕하는 애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더 이상 비판을 못하게 했었던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서 착실하게 박정희는 원래는 군대로 돌아간다라고 아까 처음에 선언을 했었지만은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당시 원래 의원 내각제라고 했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의원 내각제도라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을 못하니까 이 사람 대통령 하고 싶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차 개헌안을 선포를 해가지고 어디 갔어? 대통령 제도로 다시 바꿉니다. 5차 개헌을 안해서 대통령 중심 제도로 다시 바꾸고서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아까 금지했었다고 그랬었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몰래 창당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정희는 사회가 안정되면은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욕먹을 것 같아서 몰래 공화당을 창당을 한 다음에 대통령 제도로 바꾸고서 자기가 원래는 계속 정치 안 한다고 그랬었어. 나 정치 안 해, 정치 안 할 거야, 정치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막판에는 바뀌어서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전역을 합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합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결국은 5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 윤보선이 라이벌 후보였는데 둘이 붙어가지고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그래도 아까 이런저런 정책들을 했던 게 국민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는지 박정희가 46%의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근데 요 1% 차이밖에 안 됐었어요. 이 당시에 1% 차이. 자, 그래서 5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없어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게 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레파토리 경제개발 그리고 반공은 빨갱이를 잡는다,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였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가 높았던 정책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 레파토리가 잘 먹힙니다. 대통령 선거 나와서 북한을 씹거나 혹은 경제개발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팩트를 확인해보지는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경제개발을 시킬 건지 어떻게 아니면은 북한을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 그 방법은 차치하고 이 사람이 이거 두 개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제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는 했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근데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할 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죠. 근데 당시 6.25 전쟁 끝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도 없었단 말이야. 다 거의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그랬었죠, 6.25 전쟁 때. 그래서, 일단은 돈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해서, 당시 기술은 해외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기술자들이나, 그런 돈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서 가져왔었냐면, 일단 일본과 그리고 미국에게 돈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했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 줄여서 한일협정이라고 합니다. 한일협정. 일본과 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일본 니네가 우리를 일제식민지로 35년 동안 뜯어간 게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돈 좀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실시했었던 회담입니다, 이게. 근데 당시 박정희 자체가 일본 군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군인이었었어. 친일파 군인이어서 일본한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이제 회담장을 갔는데 회담장에 자기가 친일파 군인이었을 때 선배 군인들이 일본인으로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막 절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당당하게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외교부 장관이었던 오히라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회담을 해가지고 이걸 김종필 오히라 비밀회담인데 비밀회담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왔는데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보면은 무상으로 3억을 받아요. 무상으로 3억 달러면은 많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필리핀이 우리보다 필리핀이 몇 년 지배받았지? 필리핀이 한 8년인가 지배받았는데 걔네 한 15억인가 받았었어. 15억.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 우리 근데 35년 지배받았는데 지금 3억 받은 거란 말이야. 3억. 요거 유상은 빌려준다는 거야. 빌려준다는 거. 일본 정부에서 유상으로 2억, 그 다음에 일본 민간인들이 3억을 빌려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갚아야 되는 거고, 무상으로 3억을 빌려준다라고 해서 얼마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 대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이게 되죠. 여기 보면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종필을 이완용 허수아비에 비유해가지고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굉장히 격렬하게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만은 당시 박정희 스타일은 이런 반대가 일어나면은 전부 다 조져버리는 스타일이죠. 군인들 이제 군인이면은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죠. 당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박정희가 이거를 철저하게 진압을 했었고, 요 시위 주동자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중앙정보부로 잡아가서 고문하고 괴롭히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요 시위를 철저하게 진압해 버립니다. 보면 고등학생들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었었죠. 이 시위가 제일 격렬하게 벌어졌던 날이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64년도 6월 3일. 이거를 63항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었던 학교의 목록을 보면은 서울대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유명한 학교들이 다 동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 고려대란다. 63항쟁.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거 용납 안 한다고 했었죠. 63항쟁도 다 진압해버리고서, 결국은 한일회담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대 학생이었었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젊은 시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 참여했었습니다. 6.3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어쨌든, 한일협정이 65년도에 체결됩니다. 65년도에 체결됩니다. 그래서 한일협정 내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자금 확보 때문에 했었고, 당시 미국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이랑 한국이랑 같이 공산주의에 싸워야 되는 나라들인데 맨날 한국이랑 일본이 다 싸우니까 야 니네 친하게 좀 지내 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요구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한일회담이 62년도부터 거의 3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돈도 조금 줬을 뿐만 아니라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에서 돈도 조금 줬을 뿐만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안 해. 얘네가 우리한테 돈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줬었냐면은 한국 독립 축하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한국 우리 일본한테 옛날에 불쌍하게 밑에 있던 놈들 독립해가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돈을 준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고 배상은 잘못하는 애들이 주는 돈인데 배상한다는 말도 안 했었어. 그래서 사죄와 배상 그런 건 못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얘네가 하나도 미안하다고 안 합니다.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도 사과 안 하고 징용으로 끌고 왔던 할아버지도 월급도 안 줬었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던 6.3 시위가 일어났었고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와 경찰로 시위를 탄압한 다음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기는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시 교류하기 시작해 일제시대 이후로 거의 한 20년 만에 교류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자금을 조금 확보합니다. 아까 봤었던 3억 달러를 받았다 그랬었죠. 3억 달러를 받았었다.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했었고 오히려 독립 축하금이라고 하면서 마치 못 사는 나라한테 우리 못 살긴 했었지만은 못 사는 나라한테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주는 그런 돈의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 채 한일협정이 체결됐고 그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니네 그때 이거 받았잖아 이 돈들 니네 이 돈 받았는데 왜 또 그래 라고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더 강하게 나오죠. 이걸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거야. 사과도 제대로 받고 돈도 좀 많이 받고 했었으면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슈화가 되지 않을 텐데 협상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이 협상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이 미흡했었다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협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일본한테 돈을 받아왔고 두 번째로 미국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 베트남에서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이 베트남을 그냥 쳐들어간 거야. 거기가 공산화가 될 걸 우려해서 사건을 하나 주작해가지고 미국이 공격받았다고 주작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미국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처럼 미국이 베트남을 그냥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간 건데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 군대를 보내주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고마워했었어.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걸 약속을 하냐면은 한국군의 현대화, 한국군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리고 경제 원조 같은 것들을 해줄게라고 하는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합니다. 이게 브라운 각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 미국 외교관이 우리나라한테 환영한다, 참전 결정을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조치를 취해줄게 하면서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원조, 그리고 돈 줄게, 경제발전 도와줄게 라고 하는 등등의 약속을 하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남의 나라 쳐들어간 건데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듯이 우리가 베트남 쳐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좀 명분이 약한 전쟁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트남에서는 한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를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나쁜 짓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일반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간도 참변에서 학살했던 것처럼 베트남 주민들을 학살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고, 거기 가서 베트남 여자하고 같이 아이를 낳은 한국 군인들이 요 아이를 모른 채 하고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베트남 여자랑 한국 군인 혼혈을 라이따이한이라고 해요. 라이따이한. 따이한, 대한에서 온 아이들이란 뜻인데, 얘네들이 이제 아빠가 한국인이니까는 나중에 아빠 찾으러 왔었어, 90년도에. 근데 아빠들이 거의 모른 채 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가서 베트남 여자들이랑 그냥 이제 거의 원나잇식으로 놀고서 애기가 생긴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애기들을 모른 척 해가지고 애기들이 우는 그런 문제들, 라이따이아 문제나 양민 학살 문제, 베트남 양민 학살을 우리가 주도한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고엽제라고 하는 화학 무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당시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미국한테 돈을 받았었고, 그리고 건설업체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돈을 버는 베트남 특수, 베트남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 피해들이 많이 생겼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죠. 경제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만 돈을 얻어온 건 아니고 독일에 광부 보내고, 이거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죠. 독일에 간호사도 보내서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와가지고 경제 개발을 합니다. 뭐 고속도로도 깔고 포항 제철 포스코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 개발을 해서 박정희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윤보선이랑 싸우는데 또 이기죠. 또 이기고서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해야 되겠지. 근데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밖에 못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또 헌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삼선 개헌 반대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삼선 개헌 반대운동. 3회 연임,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그런 개헌을 추진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특히 이 당시 제일 많이 반대했었던 유명한 정치인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죠. 김대중이 뭐라고 예언을 했었냐면은 당신 헌법 고쳐가지고 71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 한 다음에도 또 계속 해먹겠다는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했었고, 그 다음에 김영삼도 중앙정보부가 개헌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중앙정보부를 비판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염산 테러까지 당했었습니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박정희 반대하면은 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뭐 맨날 감시당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 죽을 뻔했었단 말이야, 김영삼. 근데 죽을 뻔했었던 바로 그날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또 연설을 해요. 바로 다음 날에.
그래서 박정희 독재자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연설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요 김대중과 김영삼 요 두 사람이 박정희한테 제일 많이 반대했었던 정치인이었었고, 박정희가 요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었어.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든 말든 삼선 개헌을 당시 그 박정희의 정당이었었던 공화당 사람들만 국회 별관에 몰래 모여가지고, 국회 별관에서, 국회 그 본관에서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옆 건물인 별관에 몰래 모여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땅땅땅 하면서 통과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재판봉, 의사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의사봉도 없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으로 땅땅땅 해가지고 삼선 개헌안을 박정희의 정당인 공화당만 모여가지고 몰래 통과시킵니다.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당은 국회에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국회의원들인데. 얘네끼리만 박정희 친구들만 몰래 모여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삼이 열받아가지고 국회의장석을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시 초선 의원이었었어, 초선 의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던 1학년인데 가가지고 국회의장석, 교장실을 엎어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박정희한테 제일 눈에 가시였었다. 김대중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었고, 김영삼은 패기만 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참고로 전에도 선생님이 소개했었지만은 김영삼이 제일 재밌는 대통령이었었고, 김대중은 좀 말빨이 좋은 사람. 자, 그래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돼서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죠. 그게 71년도 대통령 선거였었는데, 71년도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대 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어야 된 건데, 당시 김대중이 박정희의 대선 대결 상대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요 논리적인 사람이죠. 인기가 많았겠죠. 패기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김대중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두 사람이 71년도 선거를 합니다. 71년도 선거. 여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엄마입니다. 엄마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7대 선거를 할 때 여기 장충단 공원, 서울의 장충단 공원인데 여기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대선을 했었는데 김대중을 누르고서 결국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성공을 합니다만, 여기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기호 1번 박정희, 기호 2번 김대중 해서 이때 한 8% 정도 8%나 차이가 나죠. 근데 이때 박정희가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해서 국가 예산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요. 자기 개인 선거를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난 거야.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이때부터 박정희가 김대중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에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도 또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선거를 없애버렸던 체제가 유신 체제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